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이 파장이 컸었죠.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고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어제부터 그 평가로 시끌시끌합니다. 자, 시사본부도 이제 2달 반도 남지 않은 연말 대선 상황 진단을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해 우리나라와 사회가 겪어온 2021년의 역사를 정리할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닷새 남았고요. 자, 우리의 희노애락을 담은 개인의 역사도 각자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주도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어제 있었던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 사과 기자회견의 의미를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의 총괄 상황본부장입니다. 함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그리고 국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늘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연말에도 자고 나면 쏟아지는 이 뉴스들, 오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김 대표님은 너무 멋지세요. 네. 네.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죠? 네. 네. 늘 월요일이면 캠핑 다녀오신 부시시한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좀 생기가 오전에 TV에 출연하고 오셨다고 하지요. 네. 자, 이게 지금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에 자, 오늘 오후, 이르면 오늘 오후 기자회견 합니다. 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후 3시에 결국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 이 사과 인터뷰라고는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끌시끌해요. 자, 박 기자님이 한번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어제 이게 기자들한테 직접 3시에 한다라고 확인된 게 네. 1시간 전쯤이에요. 정확히 확인된 거. 오후였군요. 그런데 이게 뭐 3시쯤일 거다. 당사에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알려졌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3시에 당사에서 합니다. 이거는 2시쯤에 나왔어요. 오, 그래요. 그만큼 좀 긴박하게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한 6분 15초 정도 6분 입장문, 15초. 네, 준비된 입장문을 읽고 당사에 나섰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제 남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미안함 감정, 그다음에 스토리, 연애 스토리부터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있는 예. 그 내용이 초반이 있고 뒤에는 그러니까 이 중반 이후부터 뒤에는 이 자신의 의혹에 대한 사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이게 자신에 대한 사과에 대해 자신의 그 의혹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허위 이력 논란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러면서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모든 게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 부디 용서해달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윤 후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을 향해 남편의 뜻에 제가 어려움이 될까 늘 조마조마하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진다. 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한 시간을 갖겠다. 또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기자들의 질응답은 없었고요. 바로 당사를 떠났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이양수 수석 네. 대변인이죠. 이양수 의원하고 또 수석 부대변인 같이 네. 이제 기자들하고 그 이후에 얘기를 좀 더 나눴는데 자, 우선 뭐 여야 반응 듣기 전에 우리 김준일 대표님 어제 실시간으로 보셨어요? 예, 어제 봤고요. 네. 총평을 한번 해 주신다면요.
사과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사과의 신기원을 열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왜요? 그러니까 6분 좀 넘었어요. 7분 좀 안 됐는데 네. 그중에서 5분을 남편 얘기를 하고 네. 뒤에 사과를 짧게. 붙이는 게 이게 사과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도 궁금해서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좀 스펙트럼이 저는 좀 주변 분들이 넓어서 보수인 분들, 중도 보수, 네네. 뭐 중도 진보 다 물어봤는데 일단은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거의 보수층에서 없는데 좋다? 보수층에서 좋다. 근데 뭐 이런 반응들 이쁘지 않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저희 어머님의 반응이에요. 네네. 어머님이 그러셨나요? 그런 분도 있었고 일단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니냐. 네네. 이게 이제 약간 중도 보수층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보층의 반응은 뭐 격렬하죠. 네,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다른 분위기. 버전이다. 네네. 뭐 아이빌리브다 이거는. 아이빌리브는 예. 이제 엽기적 그녀의 OST입니다. OST에서 이제 차태현 씨가 우리 그녀는 뭐 내 여자친구는 그런 누구죠? 그거를 장면이 있죠. 읊조리는데 거기에 이제 FM 코리아의 한 유저가 이거를 그 음악을 넣었는데 짤이라고 하죠. 짤이라고 편집해서. 해서 넣었는데 지금 100만 회가 오늘 아침에만 100만 회 넘었어요. 네네네. 어제 오후에 넣었는데 뭐 데이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작곡가 김영석 씨가 저작권 사용 허가합니다 이런 거를 올렸어요. 네, 올려가지고 작곡자 본인이. 네, 그 진보 성향이시죠 그분은. 네네, 그래서 유명하죠.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1도 만족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게 뭐 타겟이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너무너무 실망한 중도 보수층이 네네. 명분이 주어져야 돼요. 다시. 네. 도대체 그 내로남불이 다른 그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너는 다른 게 뭐니라고 의구심을 풀었던 중도 보수한테 명분을 주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그러니까 사과했으면 이제 된 거 아니냐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명분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윤석열한테. 네. 근데 뭐 지지율의 극적 반등은 힘들 겁니다 이거 가지고. 네, 그래요. 자, 박 기자님, 그럼 여야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좀 엇갈렸는데요. 우선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이 이 김건희 씨 사과 어떻게 보셨냐,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냐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메시지가 괜찮았다. 그동안의 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네네. 내놨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후보자 이제 배우자의 용기 각자가 보기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지적을 했냐면 물론 뭐 이게 뭐 개사가 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네. 사과가 아니라 이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또 사과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본인의 허위 경력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네네.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허위 이력이나 관련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 가르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피해자 아니냐.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사과가 없었냐 이런 지적이고요. 네. 정의당도 본인의 여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과 책임을 찾아볼 수가 없어 유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민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또다시 사과를 할지 아니면 뭐 진상규명을 뭐 자청할지 앞으로 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네, 여러 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죠. 정치권 안팎에 있는데 홍준표 의원은 조금 또 색다른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네, 이게 청년의 꿈 온라인 플랫폼 홍 의원이 만든 플랫폼에 김건희 씨 사과 소감문 어떻게 보느냐 이런 당연히 질문에 올라왔군요.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물음표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의구심이 있다는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가 집단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대국민 사과가 이미 추락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기회를 부여할까요? 라는 좀 긴 질문인데 거기서는 짧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라고 세 글자로 글쎄요. 좀 말을 아꼈는데 네, 뭐 글쎄요. 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글쎄요라고 좀 느껴지고요. 이수정 이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이죠. 이 김건희 씨 사과 눈물 쏟을 대목이 많았다. 뭐 통곡 안 한 게 의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과문을 직접 작성해서 진정성과 용기를 보여줬다. 그래, 윤석열 후보는 말렸지만 김건희 씨가 사과에 나섰다. 그리고 허위 경력 의혹이 해명이 됐고 뭐 줄리음에 멈춰라 뭐 이런 얘기까지 네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한껏 뭐 홍조 올린 화장에 배시시 미소 흘리는 뭐 이런 내용을 좀 쓰면서 네네. 또다시 얼굴 평가를 한 거 아니냐, 외모 평가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도 좀 나와 있고요. 황희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개사가 3탄이다. 또 마음에 없는 사과로 동정심을 유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진정성이 없고 본인은 사과하고 선대위는 사실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네네. 이중 전략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청취자들도 여기 대해서 지금 뭐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또 일부 이제 긍정적인 여론도 있고 여야 입장 갈리고 한번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정숙님은요. 자, 김건희 씨의 사과문 발표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마음고생이 심해 체중이 8kg이나 빠졌다는데 마음이 짠하다 이런 이제 공감을 보여주셨고요. 김숙희님은 또 이렇게 쓰셨어요. 김건희 씨에게 분노합니다. 저는 60대 여성인데 이 한마디 전하기 위해 힘들게 회원 가입하고 댓글 올립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40여 년을 학력과 싸우며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나요? 정의만은 지켜주세요. 양심만은 버리지 맙시다. 또 이런 이제 비판 어린 의견도 있으시고 또 공감의 의견도 있으십니다. 지금 이제 여론 자체가 그렇겠죠. 지금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도.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야 입장은 갈리고 있고 개사과 3탄 아니냐. 근데 또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통고가 난 게 의문이다. 이렇게 또 공감을 했어요. 네. 자, 앞으로 이 파장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량적으로 보면 이번 주 지지율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청취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당으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후보는 또 이 성탄절 낀 주말 사이 통합 행보를 본격화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행보들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민주당 이 선대위의 국가비전 국민통합위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어려움에도 민주당의 역사적 소임을 위해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네. 이 전 대표의 결단에 감사하다 거듭 강조를 했고 국민통합을 또 얘기하면서 예. 국민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시기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 전 대표도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두 사람 다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위원회를 좀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원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네네. 또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홍은표 의원 등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했던 핵심들이 수석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원팀 기조를 보여주고 앞으로 이 시너지 좀 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제 있었던 일을 좀 보면 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정해서 당대당 통합이지만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기로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제시된 조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개 눈에 띄는 게 비례국회의원 열린공천제 또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화제 이런 열린민주당이 제안한 정치개혁 의제를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뭐 이번 주에 각 당의 당원들이 참여하는 뭐 토론이나 투표 이런 게 있고요. 네. 뭐 최고위에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합당 절차는 늦어도 내년 1월 1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원팀의 한 조각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위원회를 꾸려서 손을 잡았고 또 열린민주당과도 합당을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통합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내로는 당대당 통합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1월 네. 10일 전후에서. 하지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은 합당의 조건에 합의를 했고 네. 합당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저는 여야에서 국회에서 제법 이게 비중 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비례의원은 열린 공천으로 국민들이 네. 뽑도록 한다.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하고
사선 이후는 물러나라 이 얘기죠. 이게 되면 그죠. 엄청난 일이죠. 네. 또 이제 국민 소환제가 되면 국회의원도 이제 파면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게 김 대표님 잘 될까요? 될까요? 아니 된다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네.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공감하는데 당장 3선 초과 제한이면은 네. 지금 현재 3선인 분들부터 다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죠. 민주당. 다음 총선부터는 안 나와야죠. 아니 뭐 열린민주당이야 원래 다 뭐 비례밖에 초선 비례밖에 비례정당이니까. 없으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 다 어떻게 하면 안민석 의원 지금 5선이신데 정성우 의원 뭐 지금 네. 이재명 중진 이 4선 이런 분들 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네. 이렇게 과감한 거를 합의를 했는지 이거는 정치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리고 무조건 3선 이상이면은 뭐 무슨 정치권의 고인물이다 적폐다 보는 이런 것도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있다? 다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타선 의원의 경우에도 예. 그리고 비례 국회의원 열린공천제는 저는 일정 부분 도입은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비례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직능에 대한 안배가 있거든요. 네, 청년, 여성, 청년, 노동, 예, 그거를 장애인. 만약에 다 열린 공천으로 해버리면은 네. 인지도 높은 사람이 또 다 들어올 수 있는 부작용도 네네. 있어서 적당히 좀 조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야권도 국회 내에서 이제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된다, 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 노력한다가 이게 예. 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지금 또 이 대표님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폐단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조율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논의가 좀 현실화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12시 37분인데요. 오늘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순산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매송 나대목부터 팔곡 분기점까지 5km 정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수도안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서안안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 송파 나대목부터 정체고요. 상일에서 강일까지도 밀리고 있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모가 부근 1차로에서는 오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밀립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천백도로는 전 구간이 통제됐고요. 제1산록도로는 월동장구를 갖춰야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또 야당으로 가봅니다. 지금 이제 사면 그리고 사과 여기에 지금 다 오늘 이슈들이 좀 매몰돼 있는 감이 있는데요. 지난주로 돌아가 보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이탈한 게 굉장히 큰일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선거에 어떤 여파를 줄까.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경고를 날렸다. 박 기자님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아침에 중앙선대위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네네. 메시지가 나온 건데요.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당 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이 당을 향한 또 윤석열 후보를 향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했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대위 아침 회의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없습니다. 선대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윤석 대표를 향한 이런 메시지가 공개적으로까지 나왔는데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보면 여러 가지로 인터뷰나 활동을 통해서 네네. 메시지를 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경고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본 게 바로 이제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앙선대위는 이 총괄상황본부에 그 전날에 상황본부 금일계획 또 전주 상황 금주계획 이걸 정확하게 보고해달라. 그래서 임태희 본부장이 이끄는 총괄상황본부에 힘을 좀 실는 모습이었고 네네. 또 총괄상황본부가 헤드쿼터 그러니까 본부가 돼서 각 총괄본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후보 비서실도 일정 메시지 이런 것들 모두 총괄상황본부에 사전 보고하고 스크린을 받은 다음에 후보인 나한테 보고하도록 이미 체계가 돼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 그동안 항공모함으로 불렸던 그 선대위가 이제 이 총괄상황본부에 맞춰서 이 하나의 정점을 삼아서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또 가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 바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한마디 더 경고 말씀드린다고 뭐라고 했냐면 선거에 도움 주겠다는 많은 분이 자기의 의견에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발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선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단일 대우로 가자, 네네.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선대위라는 조직의 체계를 좀 네.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는 엿보이는데, 아까 윤석열 후보는 이제 딱 이준석 대표를 지목한 건 아니네요. 지목한 건 아니고 당 구성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는데,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 네. 체계대로 해달라. 보고 지시 라인이 있다, 이런 거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고의 말씀을 보탠 게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는 많은 분들이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제해달라. 자, 그럼 김주일 대표님, 이게 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겨냥한 거죠. 뭐 이거.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교훈이 있잖아요. 모임 있을 때 화장실 가면 안 된다고. 바로 뒷담화. 자리에 없기 때문에 예. 자리 없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바로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저는 참습니다. 보통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럼요, 참으시나요? 그럼요. 자리 뜨면 안 되죠. 화장실 안 가시더라고요. 예. 안 가요. 대단하시네요. 예. 집에서 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바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에 그래요? 대해서 뭐라고 썼나요? 당 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재언이 평론 취급받을 정도면 언론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게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김종인, 윤석열 두 분이 얘기한 게 본인한테 왔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한 거죠. 인정하고 피드백을 한 셈이네요. 피드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바로 또 날선 반응들이 지금 나오니까 차라리 좀 냉각기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중론이에요, 그게 지금. 근데 지금 마음이 워낙 급하니까 또 선대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선대위 해체 수준으로 다시 해야 된다. 6본부장 다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사면 초과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하나가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 어제 사과가 나왔습니다만. 본인 실언, 그리고 이 선대위 내홍, 그리고 정책적 부족함, 이 네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다 몰린 거예요. 네 가지를 딱 짚어주셨네요. 예, 그 네 가지를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은 사과였다라는 게 선대위나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었고요.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다음에 이준석을 좀 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 조직, 그러니까 선대위 조직을 좀 재편하려는 건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을 복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선대위 약간 해체 수준의 뭐가 있어야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든 아니면은 힘을 실어줄 명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전 공보단장 이 격돌이 있었을 때 지금 이게 이 지방에 있던, 호남에 있던 윤석열 후보는 그게 당내 민주주의 아니냐,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준석 대표가 역공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쓴 글은 누구나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야, 이거 바로 그냥 이게 서로 물러나지 않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될지. 지금 이번 주말에 또 이준석 대표는 저희가 인터뷰를 모시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여야 간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 각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서로 주고 받았습니까? 예, 뭐 그런 셈인데요. 이 얘기가 윤석열 후보가 지난 이제 주말 사이에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나왔죠. 이건 뭐 이재명 후보도 출연했어요. 두 후보가 각각 나왔습니다. 같이 나온 건 아니고. 네, 같이 나와서 토론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각자 출연해서 의견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 유튜브죠. 그렇습니다. 경제 정책만 이야기하는. 네, 그래서 뭐 주식에 대한 얘기,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네, 이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윤석열 후보가 이 대선 후보 토론 이 부분들 뭐 이제 경제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뭐 준비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윤 후보가 하는 말은 정부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검증해 나가는데 정책 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아,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16번 했지만 토론을 그 토론 누가 많이 보셨나요? 이렇게 되물으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말만 좀 보면 윤 후보의 발언 자체는 사실상 내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토론회만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정해진 게 3회 이상이거든요. TV 토론 3회 이상인데 최소 3회 이상이니까 네. 적어도 3번은 해야 된다는 거죠. 3번은 해야 된다. 이게 이건데. 선관위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3번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아니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봉쇄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게 내가 옳다면 그대로 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사하면 된다는 게 재판관, 사법관들 생각이다. 이런 상황과 자칫 잘못하면 정말 독재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뭐 오늘 페이스북에 낸 메시지를 봐도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토론이다. 토론을 거부하는 행위가 민주주의 거부 선언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이렇게 토론이 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토론을 하면 싸움만 난다. 16번 경선 과정에서 토론했지만 누가 받느냐 이런 입장도 나왔고 토론이 이제 또 국민 선택을 위한 이거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입장 반론도 있고 자 그럼 토론을 많이 하시는 또 토론의 패널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김준일 뭐, 대표님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토론에 나가서 공격을 지속적으로 본인의 의혹과 뭐 가족 의혹에 대해서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토론은 싸움만 난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오지 않은 다른 토론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본인 토론만 보신 거. 다른 토론. 예, 그러니까 다른 토론들 보면은 충분히 물론 이견이 있지만은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예. 서로 의견을 듣고 나누면서 그리고 그거를 보는 국민들이 알아서 또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네. 다 싸우더라도 그 와중에서도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본인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토론은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네, 토론을 예,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가장 모범적인 것은 이제 KBS 일라디오에 시사본부라는 프로가 있대요. 거기 최고죠. 예, 근데 네. 목요일에 여야 패널이 나와서 각설하고 시즌 2 얼마나 재밌으면 시즌 2까지 하겠어요. 이 모범 웃으면서 싸우고 품격 네. 있게 주고받고 이런 토론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이제 그런 아름다운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박 기자님 토론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16번 토론 네네. 누가 봤냐 누가 많이 봤냐 그랬는데 저는 다 거의 다 봤거든요. 재밌게 기자니까 봤는데. 그렇죠. 기자니까 그런가요? 기사 쓰려고 그런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 이거는 뭐 월드컵 축구로 치면은 이게 지역 예선 같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많이 안 봐요 지역 예선은. 지역에서는 안 보고 32강 안 보다가 16강부터 이제 본선에 가서 하면은 시청률이. 재밌게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본선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토론하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재밌게 잘 볼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 경선에 빗대서 얘기한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지점이 있다. 네. 지금 토론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볼 거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공개된 한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네네. 뭐라고 했냐면 이 자신의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판단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토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 가지고 토론하면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장마저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글쎄요. 이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이제 입장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16번 토론을 거의 다 봤지만 제가 좀 놀랐던 점은 토론 시작하면 윤석열 후보 망한다 다 그랬는데 네. 의외로 안 밀렸어요. 예. 그러니까 논리나 내용 컨텐츠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주고받는 그 어떤 그 말의 다툼 속에 역공도 잘하고 그다음에 공격도 잘 받아내고 그래서 의외 내공이 있으시네 그랬는데 그게 근데 네네.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잘한다. 네, 생각보다. 워낙 이게 기저 효과라고 너무 하죠. 못할 줄 알았는데. 완전 못할 줄 알았는데 네. 저 정도는 하는구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은 저희가 전화 인터뷰나 인터뷰를 모셔보면 달변이다. 의사피력 잘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실력 발휘를 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에게 마지막 뉴스 정리가 될까요? 지금 제3지대 뭐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물결의 이제 김동연 후보도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자 후보 몸값이 치솟고 있다. 네. 이거 주식도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저는 여야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여야 모두. 예, 근데 각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좀 손을 잡아야 지금 지지율 하락세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의 멘토라고 불렸던 이 김민전 교수도 윤석열 이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을 합류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나 계속 러브콜 보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안철수 후보의 연대 가능성을 언론 인터뷰에서 시사를 했거든요. 어허. 아니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뭐 골이 깊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충분히 손을 잡고 이 4차 산업에 대한 고민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그 효과까지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적 판단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야모두.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류하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구를 날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4.7 재보선의 기억이 있죠. 네. 김주일 대표님, 안철수 후보의 속내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저는 완주하리라고 봅니다. 안 간다? 예, 어디도? 어디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마라톤도 상황 보면. 완주하시고요. 마라톤처럼? 네. 그런 생각. 근데 그러니까 송영길 그 대표의 연대 언급에 대해서는 뭐 전략적 판 흔들기다. 관심 없다. 이렇게 또 부정적인 의견도 내놨습니다. 그래요. 필요하면 저희가 또 적정한 시점에 새해 들어서 안철수 후보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제 재밌었던 반응은 문재인 정권 그럼 함께 심판하자는 건가?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그래요. 자, 여러 가지 지금 대선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월의 마지막 주간 또 내일 어떤 뉴스가 나올지 이 자리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한입뉴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자, 이 6910님 신청해 주신 자두의 김밥을 신청합니다. 요즘 여야에서 나오는 얘기 모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들 같네요. 자, 이 국민들 심경 중에 하나예요. 옆구리 터지지 않고 김밥이 잘 말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정치권에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두의 김밥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난 피자 너는 순두부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여행 간다더니 신났네.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짐 싸는 것도 재밌어. 그런데 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체크했어? 그럼 항공보안 365 앱으로 헷갈리는 반입 기준 미리 다 확인했지.
해외여행 갈 때 액체류는 위탁수화물로 보내기. 라이터랑 보조 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없으니까 1인당 객실 휴대반입 가능 개수를 꼭 확인해야 해. 어디서? 항공보안 365 검색해봐.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위한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나 외래어 가운데 환경을 지키는 착한 소비와 관련된 표현을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 다듬기 작업으로 정리한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를 가리켜서 흔히 그린 슈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린 컨슈머의 축약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표현인 녹색 소비자로 다듬었습니다. 또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나 리유저블 컵을 사용하면 환경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요. 여기서 텀블러는 통컵으로 그리고 리유저블 컵은 다회용 컵으로 다듬었습니다.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방세제나 세탁세제를 살 때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것 대신에 리필 제품을 사서 사용하면 싼 가격에 살 수도 있고 플라스틱 사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리필은 되채우기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지만 겉으로 볼 때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일 또는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일을 푸드 리퍼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식자재 재활용으로 다듬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지금 기상특보 상황을 보면 경기도 북부와 동부에 또 강원도 내륙 산간 지역, 충청북도 북부, 경상북도 북동 일부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울릉도 독도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울릉도 독도,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편 풍랑특보는 동해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 대부분 해상,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제주도 남쪽 해상, 서해 남부 먼바다에 발효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보가 발효된 만큼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이고 바레만에서 서해상으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맑은 곳도 낮부터는 구름량이 늘 것으로 보이고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남서부 지역과 충남권을 중심으로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남부 지역,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한때 눈이 날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눈이 내린 제주도 지방은 오후까지, 울릉도 독도의 경우 오늘 밤까지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세종 영상 1도, 대전 광주 2도, 부산은 5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4.4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패스 적용은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많이 접하시킨다는 목적의 조치보다는 미접종자들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보호하는 방어 조치라며 미접종자들에 대해서 입장 금지시키는 부분들은 가급적 삼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입원일이 20일 이상 경과된 코로나19 중환자에 대해 일반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치료 중단이 아니라 의료자원 효율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를 찾아가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방학이 시작되면 개별 접종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허위 이력 관련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의 배경과 의미, 또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까지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죠. 임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임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이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으신 뒤에 저희 프로그램에선 처음 모시는데요. 네. 자, 이번 대선 또 유권자들의 열망, 민심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높죠. 네. 최근에 조금 아마 낮아지고 있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여전히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주 특이한 사항은 이제 좋아서 이렇게 찍겠다 하는 적극 투표자. 사실은 투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지금 여러 가지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정말 싫은 사람은 안 찍겠다. 네. 하는 방어 투표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방어 투표. 예.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민심의 흐름을 저도 감안해서 이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대위에 저 민심을 돌리기 위한 또 선호를 받기 위한 노력이 더 중차대 하실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와중에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직접 공개적인 기자회견 형식의 사과를 했는데요. 네.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정황 좀 어떻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배우자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선거 흐름에, 민심의 흐름에도 또 영향을 주는 이런 또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걸로 저를 또 이렇게 이제 여론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과문에서 직접 이제 본인이 작성한 사과문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거기 이제 보면 그래서 경력을 부풀리거나 잘못 적은 일 등 이런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내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자신의 과오가 후보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괴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결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대목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요. 네. 직접 사과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는 돼서 그렇다면 선대위와 이 수위나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은 없었나 궁금한데 없었습니까? 예, 저희 인수위하고 선대위하고는 없었습니다. 네. 아유, 벌써 인수위로 마음이 가 계신 것 같아요. 말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 네, 다 인수위를 향해서 달리는 거죠, 뭐 모든 선대위가. 거기다가 또 이 대통령 실장을 지내셨으니까.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어제 사과로 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나 논란 좀 해소됐다고 보세요? 저희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분은 역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평가 판단이 중요하다. 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권의 입장은 또 정반대죠. 이거 사과 아니다. 국민 기만 쇼다. 심파 코미디 같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판 내고 있는데 여당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여권에서 잘했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잘 못한 걸 겁니다. 네네. 예.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권에서 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잘못한 거다. 예. 어차피 지금 적대적 관계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어떻든 배우자께서 나름대로 하여튼 진심을 다하고 최선으로 최선 다해서 발표문을 작성하고. 네. 그렇게 어제 또 날짜도 아주 갑자기 이게 잡히게 된 걸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네네. 급박하게 잡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네. 자, 이 김건희 씨가 어제 남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서 네네. 어제 기자도 바로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죠. 이양수 의원이 이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긴 했는데 이 대선 기간 공개적인 선거 운동이나 유세에 나서지 않는다는 건가 궁금해요. 어떻게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발표문대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어쨌든 조용히 뒤에서 내조하겠다. 네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내용대로 원칙적으로 아마 그런 기조 위에서 이번 기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어제 이야기한 기조 그대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선거운동 상황을 앞으로 또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겠죠. 예. 자,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에서요. 제2부속실 폐지 또 이제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좀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화된 내용일까요? 선대위에서 무슨 논의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네. 이 사항은 이제 선거 이후의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이걸 논의할 지금 입장은 아닙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청와대에 살림을 이렇게 좀 맡았던 입장에서 보면은 계셨었잖아요. 네. 사실은 제2부속실이 무슨 큰 그런 조직은 아니고 이제 영부인은 영부인대로 대통령 배우자대로 사실 외국에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반드시 그 역할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기능 자체는 어디에 있든지 아마 이제 기능 수행하는 데는 있어야 될 거예요. 네네네. 예, 제가 보기에는 윤 후보께서 이제 이 제2부속실 또 영부인이라는 호칭조차도 굉장히 이게 좀 너무 권위적이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먼 이런 세상처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 폐지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는 기능은 어떤 형태로든 어디에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또 이제 해외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국가 정상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부부가 함께 청와대에 계시는 경우라면 규모와 명칭의 문제일 뿐 필요는 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이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 확정된 이후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를 좀 앞서가는 추세였어요. 사실은 본선 진출 확정 이후에 여론조사는 쭉 앞서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붙었거나 간혹 또 이 역전 당하는 여론조사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연말의 대선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보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원인도 충분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또 이제
오늘도 저희들 아침에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는 선대위에서 후보도 이제 내년에 심기일전에서 이제 정말 그 새롭게 우리가 나가자 이런 이제 그 취지의 그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 새롭게 이렇게 또 출발을 하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다시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원인 알고 계시다. 그걸 알면은 그래도 이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네네. 저희 일부에서 이제 나왔던 한 평론가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사면 초과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이제 사면 초과의 내용이 하나는 이제 이 배우자 문제인데 어제 사과가 나왔고요. 네. 그건 쭉 여쭤봤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윤 후보 본인의 실언 문제인데 그건 앞으로 예. 이제 선대위와 함께 해결할 난제겠죠. 예,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제 당내 분열상이었어요. 네. 지금 이준석 당대표 상임 선대위원장직 사퇴로 불거진 이 선대위 재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재편 합니까? 이 재편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데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업무들을 다만 이제 그게 조금 조율 그다음에 이제 선호 완급을 가리는 데서 이제 좀 그 선대위 내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안 됐던 것은 여자들이 인정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선대위의 그 일하는 모두가 목표는 확실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는 이제 방법, 선호 뭐 이런 경중에 이제 이런 문제인데 네. 그런 문제들은 소통을 조금 하고 또 어디선가 이 급한 경우에는 교통 정리를 하면 사실 대부분 해결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부서 간에도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이게 이제 회의 형식 또는 그 실무자들 간의 상시 논의 구조를 통해서 네.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의 선대위의 개편 문제도 무슨 누가 사람이 나가고 뭐가 조직을 다시 짜고 네네네. 이런 것보다는 이 효율화로 저희는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선대위 구성돼서 지금 2달 동안에 이 뭐 경위 어떻든 아주 대단히 부끄럽게도 아주 효율적인 선대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 뭐 네. 저희들이 책임으로 생각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지금에 와서 개편하면 또 한두 달 또 그런 시간을 보낼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이 좀 그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예, 이제 선대위를 뭐 뒤집어 엎고 이런 것보다는 효율화 관점으로 지금 그리고 안 특히 돌아가는 것들을 풀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선대가 크다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아마 오늘도 얘기했듯이 지역을 맡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그 당협위원장이라고 네네.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정말 현장으로 내려가는 이제 하방 운영을 할 것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그 중앙에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유기적인 이런 협조 체제가 더 필요하고 또 그렇게 갖춰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방한다. 현장으로 들어간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선대위를 일단 이제 사임한 상황인데 예. 그 이후에 좀 임 본부장님은 이제 또 요직을 맡고 계시니까 좀 연락을 취하신 바는 있으세요? 아유, 연락도 취하고 네네.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도 이 선대위에 지금 밖에 계시지만 네네. 궁극적인 금년 이번 선거를 두고 궁극적인 목표는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절대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 또 당 차원에서 대표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일에 좀 이렇게 충실하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도도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좀 이준석 대표를 쓴소리했다. 또 이준석 대표도 여전히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이제 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보도들이 많아서요. 네. 임 본부장님 역할이 중차대 하시니까 이 조율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공개된 자리일 텐데 방송이 이 내부 문제를 충분히 안에서 소통할 문제를 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서
소위 직접 대화가 가능한데 마치 간접 대화하듯이 하는 거는 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론만 이야기거리가 생겨서 좋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선대위에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주 고맙습니다. 예. 임 본부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예.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주 사면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러다 보니 또 야권 일각에서 야권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예. 자, 예.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 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여권에서 기도하던 것처럼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이번 글 보면서 정말 이거는 정략적 사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통합을 큰 명분으로 했는데 네. 그러면 전직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왜 제외했습니까? 예. 맞지 않거든요. 네네. 예.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했어야 한다. 예. 또 임 본부장님 저 MB 정부에서 대통령 실장이셨으니까 또 느낌이 네. 좀 다르시겠어요. 저는 어떻든 전직 대통령 이게 국민 통합이었고, 네네. 예, 명분이 그렇다면 당연히 두 대통령은 다 사면을 해댔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장 거기까지 잘 이제 청취자들께 전달된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톡 쏘는 사이다처럼 주간 이슈를 해설해 주시는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네, 너무 잘 보냈어요. 너무 잘 보내셨다.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기를. 또 시사 래퍼 랩진몽 교수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진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성차절에 또 바쁘셨잖아요. 네, 그렇죠. 설교도 하시고. 설교도 하고. 멋진 바쁩니다. 메시지를 내셨어요. 그럼요.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제가.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네. 그 허리를 다치게 만들었던 추리는 잘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 추리 아주 잘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크리스마스 트리. 네. 보기가 들고 온. 네, 맞습니다. 너무 15년 무거워서 된, 15년 된 추리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이 시간에 청취자들께 바로 이 나무입니다. 보여드리고요. 제가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뉴스. 뭔가 보니까 날씨예요, 날씨. 그래요? 지금 어제 영하 15도. 네. 1980년 12월 이후 가장 추운 이 12월의 날씨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또 우리 주간 이슈 먼데이에서는 한번 여론조사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KSY 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가 24일, 25일 1000명 대상으로 조사. 이재명은 37.6%, 윤석열 후보 35.8%, 안철수 후보는 7.3%. 자, 오늘은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 조사. 19일에서 24일까지 많이 했네요. 3,090명 대상. 윤석열 후보 40.4%, 이재명 후보 39.7%.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리얼미터,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최 교수님 어떠세요? 네, 일단 지금의 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엎치락 뒤치락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접전이다. 접전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거든요. 두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여야 후보들이 다 어쨌든 좀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가족 리스크가 일단 있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지층 결집을 하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약간 좀 지지할 후보가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보하는 입장이다. 네, 그런 입장들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접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는 확실히 좀 꺾여서 정체기에 들어간 건 분명해 보이고 이재명 후보도 상승세에서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누가 치고 올라가느냐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제 김건희 씨 사과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어제 나왔으니까 이번 주 영향을 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게요. 그 같은 기간 24일하고 25일 양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또 있었어요. 서던포스트에서 CBS가 맞아요. 의뢰해서만 했던 조사인데요. 여기서는 1,01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선 전화 면접 방식, 그러니까 전화 조사원이 전화한 거예요. 네네네. 이거에 의해서 ARS가 아니고 했는데 여기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27.7%였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6.6%였어요. 이거 오차범위 바뀌네요. 오차범위 바뀌고 8.9%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차이가 나냐 확인을 해봤는데 차이 나는 건 응답률이에요. 응답률이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6%. 높은 편이죠. 높은 요즘에. 편이죠. 근데 그건 사실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뢰도하고 표본 오차가 제일 중요한데 표본 오차랑 신뢰도가 똑같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KSOI 여론조사는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고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그 후보가 많이 앞선 여론조사는 상당히 앞선 걸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응답률이나 뭐 표본 오차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하냐에 따라 다르더라. 조사 방식.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좀 이따 뭐 리얼미터 얘기도 하겠지만 리얼미터하고 또 예전에 2021년 5월달에 있었던 여론조사 두 개를 비교해 보아도 항상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두 개가 엇갈리게 나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보면 그 차이는 항상 조사 방식의 차이더라. ARS는 또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항상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느냐. 이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 면접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니까 조금 이제 ARS의 정치 고관여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좀 샤이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단 말이에요. 올 초중반에.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 교수님, 저는 요게 좀 눈에 띈 게 제3지대 후보들이 그동안 미미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두 분이 제3지대 틈새가 없을 걸. 왜냐하면 양진영이 총결집해서 격돌하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가 좀 오르는 느낌이에요. 7.3% 지지율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도층 같은 경우에 후보로 빠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3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는 그렇게 반응했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이게 계속 갈 거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좀 결론까지 가면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상장은 양쪽 후보에 대해 실망한 부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에 어느 정도 모여 있지만 자기 표가 사표가 된다고 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지 차라리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제3 후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찍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분들 중에 뭐 안철수 후보가 정말 좋아서 지지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걸 보면 양쪽 후보에 실망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갈 데를 못 찾아서 지지를 물어보니 결국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표가 계속 가기보다는 나중에는 양쪽으로 나눠지든 아니면 투표 포기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이제 두 분이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어제 터져나온 핫 이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제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그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내놓은 겁니다. 육성을 듣고 와서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네, 자 앞부분은 윤석열 후보와의 인연을 절반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정서적 발언, 감성적 호소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어요. 일부에서 김준일 대표가 6분 15초 사과문인데 5분 가까이가 남편 윤석열 후보 얘기 아니었느냐 이런 또 이제 비판도 했는데 두 분 그냥 솔직하게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보죠. 노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부부가 참 사랑하는구나. 애절하다 이런 느낌은 좀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대국민 사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밥은 먹었냐,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이런 전화해주는 남편은 참 좋은 남편이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그 귀한 시간에 우리 국민들 앞에서 사과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말이 왜 필요했을까. 앞부분에 인연이 좀 길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번 사과를 신파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감성 요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좀 아쉬웠어요.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그렇게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를 작성해내고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허위라고 하는 개념이 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부풀려서 잘못 써서 낸 것이 그로 인해서 수업을 받게 된 학생,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수업을 하면서 그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생각해 보았는지 또 본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함으로 해서 수많은 그 강단에 서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어떠한 그 마음 아픔을 주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지 국민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과의 피해자가 누구인가 보다는 너무 이제 남편에 대한 어찌 보면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 과하게 많지 않았느냐. 애절하지만 사과로는 온당치 못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영향 미칠까봐 본인이 나와서 이런 말 한다. 이 메시지잖아요. 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에 대한 마음은 거두시더라도 남편 윤석열에 대한 마음은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의 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놨다는 것밖에 안 돼서 이게 좀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여성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입장 쭉 들었으니까 그럼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사과를 하는 부분에 더 방점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요. 남편에 대한 사과였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거 마음 좀 달래달라 이러려고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원래 목적은 대국민 사과잖아요. 국민 앞에 본인이 잘못한 행동을 사과하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앞부분에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다. 그 마음 좀 걷어달라.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러면은 그 남편 대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좀 부적절해. 저는 그 부분은 빼는 게 맞다고 봐요. 차라리. 그냥 국민 앞에서 죄송하다. 어쨌든 이런 잘못한 건 잘못됐다. 근데 그게 또 하나 묻어나는 게 뭐냐면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어요. 2년 전만 해도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기자들 앞에 설 줄을 몰랐다. 그 얘기했었죠. 그러면 본인이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럼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일까. 그게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그게 대한 어떤 심각성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수가 되고 시간 강사가 되고 겸임 교수가 돼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느낄 배신감 이런 부분은 왜 사과를 안 하시는지 그리고 사과의 내용도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선대위 관계자들이 나중에 부연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도 사과의 어떤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진정성이 와닿기에는 사과의 내용과 방향이 좀 잘못됐다라는 이제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자, 김건희 씨 어제 대국민 사과가 오후 3시에 전격 열렸는데 사실 오전에 이르면 오늘 사과할 것 이런 속보들은 나왔어요. 그런데 확정된 건 2시 10분경. 아까 일부에서는 박정호 기자가 와서 2시가 돼서야 이 시간과 장소가 확정돼서 알려졌다. 자, 그럼 지난주에도 계속 사과해야 된다는 분위기도 있었고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게 전격 사과할지는 다 몰랐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추측하십니까? 일단 해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올해내로? 하는 그 선대위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것 네네. 같고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캠프 쪽에서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쪽 말고 다른 쪽에서는 아마 좀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윤 후보의 측근. 네, 윤 후보는 그리고 특혜하지 말라고 윤 했다는 후보도 거죠. 반대 입장이었다. 네, 네. 그리고 윤 후보한테 물어봤었어요. 그 당시에 기자가 누군가가. 그랬더니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 사과 안 할 것처럼 사실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사과가 이루어진 게 그 부인이 직접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윤석열 후보가 사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 패턴이 똑같아요. 그때도 윤 후보는 원래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는데 부인이 사과해야 된다고 해서 사과했다고 나왔고요. 첫 번째 사과에서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우리가 뭐 이제 소위 개사과라고 부르는 그 사과에서도 네네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세 개가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윤 후보는 항상 사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기본인데. 윤 후보의 부인이 사과해야 된다고 하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적극 주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었던 것 같지는 않고 부인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또 이번에도 같이 그냥 오케이를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 본인의 진짜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요. 궁금하다. 지금 그러면은 최 교수님. 네.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임태희 본부장하고도 직접 통화해서 여쭤봤지만 네. 사과문은 직접 작성했다. 네, 본인이. 선대위가 개입하지 않았다. 네. 이 김종인 총괄도 메시지 괜찮았다. 대선 장애물 하나 제거했다. 이런 평가를 냈고 또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사과 메시지 직접 썼다. 이게 통곡하지 않은 게 통곡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않은 게 이상할 정도다. 굉장히 내부적인 평가는 지금 좋아요. 근데 이제 사과가 오늘 이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번 주 지지율도 지켜볼 텐데 아까 이제 사과의 내용은 진정성이 안 담긴 것 같다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영향 줄까요? 저는 이게 사과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지 않아요. 해소 안 됐다? 당연하죠. 네네. 지금 그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이수정 교수 얘기했지만 본인이 썼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왜 선대위가 이걸 안 봤을까? 저는 그게 더 아쉬워요. 네네네. 앞부분 저는 만약에 제가 선대위라면 앞부분 뺐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한 2, 3분 날려버리십시오. 그거 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선대위가 만약에 선대위 안 보고 본인이 직접 썼는데 그렇게 썼다고 하면 그게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앞부분에 왜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국민들이 그걸 들어야 됩니까? 네. 저는 그건 좀 선대위가 안 본 게 도리어 잘못됐다. 저는 그 그렇게 부분이 봐요.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검사라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자랑하고 싶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들은 그거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해요. 아니 진정성이 자랑하고 떨어져. 싶은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와갖고 사과를 하는데 무슨 남편을 또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7개만 어제 선대위 관계자가 인정했어요. 나머지 네네네. 남아 있는 거 볼까요? 10여 가지 중에 네, 지금 그 뉴욕에 연수간 거 그거 사실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재직증명서 2개 있어요. 네네.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 H컬처 테크놀로지 재직증명서. 부사장 재직. 이 더 황당한 거 H컬처 테크놀로지 재직증명서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성명, 그 뭐 주소, 직위 다 틀려요. 한자가. 그게 양식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 회사에서 쓰는 양식의 한자를 틀리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럼 폼이 저장돼 있는 거고. 네, 거기다 집어넣는 이름하고 거잖아. 기간만 집어넣고 직인 찍는 건데. 그렇죠. 그게 재직증명서인데 네네. 그러면 그 회사는 아예 처음부터 폼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네네. 할 수가 있겠냐고요 대체. 그 회사는 그래도 인정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가 그렇게 한 게 맞다. 근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네. 저도 학교에서 예를 들면 재직증명서 쓰면 학교는 폼이 있고 거기다 이름만 집어넣고 그렇죠. 개인 정보만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자가 틀렸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 해명이 더 돼야 되고 네네. 나머지 예를 들면 한림 성심대도 경력을 한림대로 적고 네.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있던데 폴리텍 대학의 산학경영교수를 부교수로 적었어요. 이런 부분은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의혹들이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해소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입장이십니다. 자, 한편 또 주말 사이에 이 윤석열 후보의
토론 관련 발언도 화제가 됐어요. 자, 김건희 씨 사과는 이제 앞으로의 이번 주 파장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 유튜브 채널 이 3프로 TV 두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차례로 나왔어요. 같이 나온 건 아니고. 자, 그중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토론은 싸움만 된다. 경선 토론에 16번 했지만 누가 보셨나. 자, 지난주에 부득이 국민의당에 입당할 수밖에 없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런 발언도 이제 실언 논란이 있었는데 토론에 대한 입장. 노무현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토론을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토론 싫어한다. 네. 뭐 어쨌든 그거는 우리 누구라도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패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경선 토론을 16번 했지만 누가 봤냐. 이런 얘기는 결국 내가 토론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그 대선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대선 후보로서 기간 동안에는 3번 토론하게끔 돼 있잖아요. 주간 3번. 그러면 만약에 토론이 싸움만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왜 법적으로 그거를 3번이나 하게끔 정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토론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 국민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입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인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공정상식, 검찰 출신의 이런 변호사인 사실 뭐 지금 변호사 등록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법을 지금 평생에 본인의 직으로 삼고 살아오신 분으로서 사실 하실 말씀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변할 수가 없네요. 그래요. 자, 한편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내홍 가라앉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도 관련 또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이제 주로 언론 인터뷰 발언을 평론가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나오고 이 대표는 반박을 했고 김종인 총괄은 후보 생각과 다르다고 개인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이제 경고를 했고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 최 교수님 어떻게 수습될까요? 아니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렵다. 제가 볼 때는 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입장을 계속 견제하면서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평론가가 아니고 재원과 함께 얘기하는 거다. 무작정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을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후보가 다른 얘기 하면 안 된다. 어쨌든 대선 기간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그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글 때문에 뭐죠?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댓글 다는 거. 잠시 이제 지금은 익명 게시판. 그거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민주주의에 반대한다고. 그리고 또 제주대 이상희 교수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도 징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비판을 했습니까? 근데 또 이건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중잣대다. 그렇죠.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언론을 막는 걸 반대하셨던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지적하는 부분은 하면 안 된다. 그건 뭐 나쁜 거다. 이렇게 몰고 가면 이건 내로남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는 정말 이 코미디 그게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근데 이거 좀 정말 보기 너무 안 좋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좀 하고 싶은 말은 김병준 위원장의 지난 인터뷰 보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나왔던 김병준 위원장의 인터뷰는요. 윤석열 후보에게 모든 걸 몰아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그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하고 완전히 배치가 돼요. 사실 다 나가라는 소리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역할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내용에서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헤드라인만 봤어요. 내용을 못 봤어요.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그 보시면은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이렇구나. 이걸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야, 주말 사이에 나온 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죠. 네,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인터뷰를 내용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고 내부 상황을 읽어보시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걸 읽어봤으면 아까 임태희 본부장에게 하나 더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거 질문했었어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저는 그 부분.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이 이제 짧게 남았는데요. 또 여당 상황도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어제 일요일에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이제 나와서 사면 관련 언급을 했어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또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전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약속 위반은 비난받아야 되는데 국가의 미래나 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이 큰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꽤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육성을 듣고 오셨는데 먼저 두 분에게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한명숙 전 총리 복권. 자 이런 이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석기 전 이제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개인적인 걸 물어보시면 저는 일단 반대였어요.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반대다. 네, 저는 반대였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고 대통령이 고위권한 사면권을 활용하신 거 그거는 뭐 저는 비판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근데 저는 더 좀 웃기는 건 그렇게 박 대통령 사면하라고 보수진영에서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네네.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그 입장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이명박 박근혜 다 사면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사면하니까 이제 왜 입장 바꿨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걸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 그렇게 하라고 그거 했잖아요. 예를 들면 양도세 좀 유예하고 하겠다고 그랬더니 왜 바꾸냐고 입장을. 그럼 어쩌라는 거죠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 도리어 사실은 사면 문제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으로부터의 비판이었어요. 그게 더 우려된 거지. 보수 진영에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요소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지지층에 그런 어떤 비판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런 결단을 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큰 관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건 이제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고 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오랫동안 수감이 돼 있었고 장기 수감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이게 만약에 본인이 사면 안 하면 다음 정부에 이제 부담이 되고 당선자에게 부담이 돼요. 누가 됐든.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본인이 오롯이 지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봐요. 고뇌 속에 저는 결단이라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래서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금 대체로 보면 아까 야권에서는 왜 안 한다더니 하느냐란 비판도 있지만 공식적인 반응은 여권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존중한다. 야권은 환영한다. 뭐 이런 입장이 다수예요. 공식적으로. 자 그러면 루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비슷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이 재판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과한다는 말도 사실 공식적으로는 없었었고. 왜냐하면 정치적 재판으로 박 전 대통령 태도는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사면해줬지만 사실은 본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면 이후에도 문제가 불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대통령이 정치적인 통합을 고려해서 무조건 사면해 주는 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에 직면해요.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라고 우리가 배워요. 항상 이 법조인들은. 그런 걸 다 생각한다면은 정치적 계산에 의해 가지고 혹은 전략에 의해서 혹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정치인도 아니면서 이제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해서 본다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대통령도 좀 부담을 덜고 여러 가지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야권은 이제 공식적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죠. 환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오히려 사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슈 하나가 사라져버린 셈이 됐어요. 그렇죠. 최 교수님, 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정치적으로 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단 이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고 30일 자정에 출소하면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원을 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이제 그 사면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당분간은 입장을 내지 않겠죠. 다만 이제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뭐 대한애국당인가요? 거기 뭐 환영 우리공화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고요. 그런 데서 환영 집회도 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본인이 수사를 했고 수사의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본인은 부인하더라도 어쨌든 이 책임이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갈 수밖에 없어서 촉각을 곤두세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뭐 아니면 지금 자서전도 아마 쓰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나왔을 경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도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질문도 기자들이 계속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당사자고 수사 당사자인데 이번 사면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건강이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두 분 고견을 쭉 들었는데 이번 주 내내 사과, 사면 어떤 이제 영향을 주는지 보고 다음 주에 새해에 뵙겠습니다. 새해 대전망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주간 이슈 먼데예요.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 간식은요, 새우 컵라면입니다. 이 국물 맛 정말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새우 컵라면을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은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 뉴스를 듣는 시간인데요. 올해의 마지막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해가 훅 갔어요. 그러니까요. 자, 일본 소식이 먼저 나와 있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강요를 파견하지 않는 그러니까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 공식 선언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신들이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정말 코로나 와중에 억지로 도쿄 하계올림픽을 치렀죠. 그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내년 2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일본 정부 측을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지난 2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에서도 약간의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견이 있긴 했습니다만 강경파는 계속해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든지 홍콩 등의 인권 문제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고요. 결국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선될 때부터 본인의 의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누구의 의견이에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강경파의 의견대로 이 사람은 결국은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저는 그냥 그 예상대로 된 것 같아요. 예상대로 됐다? 네. 기시다 총리의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고 자민당 강경파 의견대로 됐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중국은 이제 도쿄올림픽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상당히 느끼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갔는데 당신들은 안 오고. 그렇죠. 그 이제 코로나를 뚫고 갔었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보이콧 결정을 한 국가들 하나하나 늘어난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일단 지난 6일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제일 먼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을 했잖아요. 미국이 먼저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이제 동맹국들이 보이콧에 합류를 했고요. 다 미국의 동맹국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유독 리투아니아가 지금 친대만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구 동구권인데 그렇습니다. 동구권이고 구 소련 연방이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리투아니아가 특별히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확산 기류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내에서는 사실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유럽연합 측에서는 이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기류가 강했고요. 특히나 이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이탈리아도 사절단을 보내기로 하는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이탈을 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네. 자, 우리나라도 뭐 외교적 보이콧 검토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또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측에서 뭐 특별히 압박을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결정을 해라.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류 언론 내에서 이거 제한적 성공에 그치고 있다.
이런 네네.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하면 무조건 동맹국들은 따라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류가 살짝 바뀐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뀌는데 이제 문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호주가 프랑스에서 디젤 잠수함 들여오기로 했다가 네. 미국이 핵 잠수함 기술 준다고 하니까 프랑스가 뭐 70조인가 날렸다고 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이해관계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해 그러면 무조건 다 하는 분위기였다면 서방 지금은 국가들이 다. 네,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은 이제는 예전하고는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이 와중에 이제 한 호주 정상회담 통해서 K9 자주포도 팔고 아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잘 나갑니다.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잘해야 되겠죠. 다시 일본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또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후지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 지금 여기가 휴화산인가요? 후지산? 네. 사실은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후지산 사진을 보면은 위에 이렇게 분화구처럼 돼 있죠. 네, 그리고 눈이 덮여 있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후지산에 조금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이 되고는 있었어요. 네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가 흔히 이제 화산이 분출할 때 꼭대기에서 분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옆쪽으로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는요. 이 오후 5시 26분쯤에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223km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바다이고. 네. 자, 이런 것들이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워낙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일본 내 지진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5일에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가 지난 3일에 야마나시현과 와카야마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발생한 지진과 또 가고시마현 토카라 열도에서 소규모 지진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요런 것들이 후지산 마그마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언제 분화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지금 후지산의 상태다. 네네. 그러면서 후지산이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은 2시간 후에는 도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이고 뭐 일반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보고 대피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 이런 조언을 전문가들이 내놨다는 겁니다. 얘기만 들어도 불안하네요. 네. 안 그래도 최근에 또 이제 제주도 앞바다에서도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지금 여진 때문에 불안한데 일본 후지산 대폭발 예견까지. 이거 좀 한번 자세히 우리가 좀 보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대비가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의 인권운동의 상징 그러면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죠. 또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네. 지금은 명예 대주교군요. 그리고 투투 대주교가 선종을 했다고요? 네, 26일에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에 맞서서 수십 년간 투쟁했던 데스몬드 투투 명예 대주교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남아공의 민주화와 흑인 자유 투쟁을 이끈 양대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이 투투 대주교가 1931년생인데 원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흑인 어린이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항의하면서 사직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성공의 사제가 됐고요. 1975년에 다시 남아공으로 넘어와서 요하네스버그 대성당의 주임 사제가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권 활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98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고요. 2009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딱 집권을 하니까 남아공 자신의 나라를 무지개 국가다 이런 별명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인종들이 그렇죠. 평화롭게 어우러져 사는 그런 나라.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복수가 아닌 용서로 인종 간 불신의 벽을 무너뜨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델라와 같이 흑인의 인권운동을 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부정부패라든지 이 권력 요구로 인해서 지금 남아공 상황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투투 대주교 같은 경우에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그들을 또 비판하고 부정부패 또 소수자 혐오 등 계속해서 남아공 사회의 부조리와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결코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는 삶. 그래서 이제 존경을 받았던 건데 남아공뿐 아니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 재단은 성명을 내고 투투 대주교는 특별한 사람이고 사상가이자 목자이고 지도자라면서 남아공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그의 삶은 축복이었다. 이렇게 추모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거침없었던 투투 대주교는 남아공에서 흑인과 백인 모두에서 국가의 양심, 화해의 정신으로 여겨진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도 투투 대주교가 남아공에서 인종간 평등과 화해를 이뤄냄으로써 복음에 헌신했다. 네. 이런 추모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또 추모도 들어와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